갑상선암에서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후에도 다른 치료가 있나요? 답은 없다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 센터의 이용상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갑상선암에서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후에도 다른 치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렸죠. 그럼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자, 답은 없다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단서를 하나 달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필요 없다가 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대부분의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는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지금부터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방사성 요오드 이후에도 치료가 있나를 물으시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서 수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갑상선 을 전공하시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에서 그 대한갑상선 학회라는 그 학술 모임을 조직을 하고, 거기서 이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한 진료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요. 아마 올해쯤에 그 추가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이제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 갑상선 학회, 어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 그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그 따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기타암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도가 좋은 암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누가 갑상선암 치료를 받았대, 갑상선암에 걸렸대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유두암, 일부에서 여포암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두 암은 치료 결과가 다행스럽게 좋고요. 그리고 치료 프로토콜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미분화암이나 기타암 등은 그런 프로토콜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대부분 이 유도암과 여포암인 분화갑상선암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암종이든지 일단은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그 암이 우리 몸으로 퍼지면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발견하는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고요. 반절제, 전절제, 또 림프절 절제를 추가하는 등 수술 범위에 대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갑상선암 치료에 있어서는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제목에도 있었듯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생각하게 되는 외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인 절제술, 그리고 호르몬 복용, 그리고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범위는 우리가 암이 퍼지는 정도, 그리고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고 암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상선 한쪽만 제거하는 반절제술을 계획하게 되고요. 환자분의 왼쪽에 암이 생겨서 왼쪽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에 남아있는 갑상선은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운데 보시듯이 암이 양쪽에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 있더라도 아주 심하게 주변을 침윤하는 그런 소견이 있을 때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전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갑상선 세포를 모두 제거하였다는 원칙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심하게 림프절로 양쪽 목으로 림프절이 같이 전이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고 그 퍼진 림프절의 범위만큼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암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은 커지게 되고, 가장 우리가 다행스럽게 아주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반절제만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정상 갑상선 조직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복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을 떼든지 전체를 떼든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호르몬을 복용하게 됩니다. 단 그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저하 같은 느낌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렇게 불편하고요. 너무 과다해도 오른쪽처럼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적정량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호르몬에 대한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갑상선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 체내에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체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 체내에서 뇌하수체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지금 그 호르몬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해서 갑상선으로 하여금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끔 만들고요. 만약에 체내 갑상선 호르몬이 아주 충분하게 있고 넘치듯이 있다. 그럼 시그널이 뇌하수체로 갑상선 호르몬이 아주 충분합니다. 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가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다시 자극 호르몬을 적게 내보냄으로써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 시스템의 그런 원리이고요. 이를 이용한 것이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보내는 시그널이 되는데요. 그 시그널이 과하면은 암세포도 같이 자극이 됩니다. 정상세포도 자극이 되겠지만 암세포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 계속되면 암세포 자극이 많아지고, 그러면 암세포가 커지고 결국은 재발을 하거나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TSH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TSH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TSH를 줄이게 되면 암세포도 같이 억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재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암은 위험군을 요즘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위험군은 쉽게 얘기하면 조금 진행이 덜 되고 아주 위험하지 않은 군, 중간위험군은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군, 고위험군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구분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러한 목표치가 고위험군과 중간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 모두 다르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위험군에서는 억제를 좀 더 많이 해서 자극 호르몬이 덜 나오게끔 만들고요. 중간위험군은 그 중간 정도가 나오게끔 하고, 저위험군은 재발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극 호르몬을 굳이 그렇게 많이 억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호르몬은 성분명이 L-사이록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신지로이드라는 이름과 신지록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고 회사가 다를 뿐인 거지 기본 성분명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회사별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제가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약을 쪼개서 먹거나 그런 불편감 없이 적정 용량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인데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잔여 암세포까지 소멸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갑상선 전절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갑상선인 내 몸에서 아예 없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세포 단위의 갑상선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유관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암세포 자체가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범위 외로 퍼져 있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로서 원하는 갑상선 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요오드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갑상선 암세포가 이 요오드를 먹고 그 다음에 자체 파괴가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오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 원료로 쓰입니다. 흔히 아시듯이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갑상선 호르몬의 주 연료가 많기 때문에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병, 기능 항진증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요오드 섭취가 적은 지역은 아무래도 호르몬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는 병들, 기능 저하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요오드는 거의 95% 이상이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거는 요오드를 방사능 물질을 붙이면은 95% 이상이 갑상선 세포로 가기 때문에 그 세포가 먹고 파괴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치료고요. 195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요오드 제한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요오드를 환자에게 먹이고 있다면은 거기에 방사능을 붙인 요오드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갑상선 암세포가 이 요오드를 먹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일정 기간 동안 요오드를 안 먹입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암세포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요오드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오드에다 방사성 물질을 붙인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그동안 요오드를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사성 요오드를 재빠르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섭취된 이 암세포가 파괴를 되는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치료 전에 요오드 제한 시기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단 이게 방사성 물질을 저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능 물질은 안전하게 우리가 의료용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일정 용량이 몸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차폐돼야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병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문이 있고요. 단 그 중간에 일반 간호사라든지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 등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식사를 놓고 나가시면 환자가 안쪽 문을 열고 나와서 식사를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안쪽의 병실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병실을 구성하는 데는 유리창, 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무로 일반 병실과 동일하지만 차폐가 되어 있는 병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환자의 노폐물이 있습니다. 소변이라든지 대변, 이런 것들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설물을 모으는 그런 탱크가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병실에서 그 용량에 따라서 환자분이 하루가 있든 이틀이 있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의 용량을 측정을 해서 충분히 그 일반인과 어울려도 되겠다 싶을 때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갑상선암의 일반적인 치료법이고요. 이 치료법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외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암 치료에서의 수술 이후에 추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갑상선암 치료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분화암에서 초기 수술로 병변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경우 외부 방사선 조사의 역할은 없다. 그러니까 꼭 할 필요가 있는 치료법은 아니고요. 또한 항암 화학요법, 항암 치료라고 하죠. 일률적 사용에 대한 역할은 없다. 자, 두 가지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은 갑상선암에 있어서 보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에서 수술, 방사성 요오드 이후에도 치료가 있나요? 물어봤을 때 필요 없다라는 답을 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함으로써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기 때문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있는 분들에 있어서만 아까 말씀드린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분화암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불응성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기본적인 치료법 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치료법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지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치료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분암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보통 갑상선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암이 아주 심해지고 세월이 오래 가고 그럼으로써 미분암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미분암은 아직은 특별한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현재 많이 노력 중이고요. 원격정이라는 거는 어떤 암이든지 원격 전이를 했을 때는 치료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제거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법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렵고요. 불응성 갑상선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불응성 갑상선암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refractory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캔이라는 걸 찍게 됩니다. 이 스캔을 찍었을 때 이 131번 1요오드, 그러니까 요오드의 방사능 물질 131번을 붙인 거, 아까 말씀드린 방사성 요오드인데요. 이 섭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환자, 몸에는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를 했는데 스캔을 찍을 때 잘 안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방사성 요오드가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에 가서 그 암세포가 섭취를 안 했든지 아니면 파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에서 나타나지 않는 환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6개월 이내에 계속 병이 진행되는 환자,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방사성 불응성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먼저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 환자들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신 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시스테믹 세라피라고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항암요법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항암제는 먹게 되면 이 항암제는 한 곳에 있는 암으로만 가지 않고 우리 몸에 곳곳에 퍼져 있는 암들에 모두 다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저희가 전신 치료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은 국소 치료라는 게 되겠고요. 국소 치료의 대표적인 거는 수술입니다. 어느 부위에 재발이 됐다, 어느 부위에 뭐가 생겼다 했을 때 그걸 국소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국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국소 치료는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게 그 국소 치료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 치료는 항암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적 치료, 이런 것이 전신 치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국소 진행의 증거를 보이는 환자에서 전신 치료를 고려할 때는 종양의 크기가 커지든지, 원격 전이의 위치가 국소 치료만으로도 힘들든지, 아니면 크기 증가의 속도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 그리고 환자가 전이나 이런 재발로 인해서 어떤 증상을 나타낼 때 이런 전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즉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보이는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전신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한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RAI,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죠. 지금까지 시행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용량이 토탈 60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그런 업테이크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저희가 전신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자를 불응성 환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치료를 고려해 봤고요. 먼저 항암제입니다.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와 외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환자를 치료를 했고, 병변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제거가 어려우면 다시 이런 그 약제의 조합을 가지고 여러 사이클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불응성 환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료 효과를 그렇게 저희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표적 치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표적 치료는 엄청 복잡하죠. 저도 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갑상선암은 이런 그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유전자의 과정에 필요한 그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타겟이 되는 약제들이 개발된 게 이 약제들이고요. 예를 들면 비라프의 타겟이 된 게 베무라페닌이라든지 다브라페닌 같은 약제들.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하는 것이 타겟 테라피, 결국 표적 치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도 전신 치료의 일종입니다. 표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NGS 패널을 이용했느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게 약제의 그 가격이 꽤 비싸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타겟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효과가 많이 좋으냐, 그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이 치료의 아직까지의 단점입니다.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MKI, 이거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표적 치료에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증상이 있는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국소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렘바티닙 또는 다른 치료법을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 자, 렘바티닙이라는 약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표적 치료제의 일종이고요. 현재 갑상선암에서 가장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갑상선 그 표적 치료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라페닙이라는 약을 첫 치료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렘바티닙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렘바티닙이라는 약제를 이제 초기 치료법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약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차 치료를 고려해야 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보잔티닙 아니면은 NTRK 퓨전, RET 퓨전, AAK 퓨전, 비라프 뮤테이션, 이런 곳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약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 암종에서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 어떤 걸 쓸 것이냐, 지금도 앞에 말씀드린 이 렘바티닙, 상품명으로는 렌비마입니다.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소라페닙이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약제를 추가하거나 2차 약제로 쓸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라페닙이나 렘바피닙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면역 치료. 그럼 면역 치료도 갑상선암에서 효과가 있느냐? 아직까지 갑상선암에서 면역 치료는 뚜렷한 결과가 있거나 어떤 적응증을 쉽게 아직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약제들을 혼용해서 쓰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좋은 표적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그것이 또 갑상선암 치료에 전신 치료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전신 치료가 다 만능의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도 호전시켜주고, 그리고 그 재발도 조금 억제하고, 그 다음에 생존율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애드버스 이펙트라는 거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약체들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다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질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베네핏과 그리고 이런 함을 균형을 적절히 맞추면서 약제를 선택하고 약제의 용량을 구하고, 특히 환자의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도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는 분화갑상선암입니다. 그 치료는 기본적으로 수술, 그리고 방사성 동요원소 치료,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복용, 이 세 가지로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재발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 일부의 환자분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특히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치료에 대한 크나큰 이득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현재 갑상선암 에 있어서 수술과 요오드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